지금부터 이재용은 왜 삼성전기를 방문했는가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 미국 동서부를 가로지르면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앤디 제시 아마존 CEO를 만났습니다. 의논했던 부분은 AI 분야와 반도체 분야, 그리고 IT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면담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닌 미래 사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기간입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의 이 기간인데, 왜 이재용 회장이 메타의 CEO와 아마존 CEO를 만났을까? 먼저 저희가 아마존과 퀄컴과 메타라는 기업,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던 이 세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아마존 입장에서 놓고 보면 클라우드 기반에서 AI 서비스에 대한 어떤 혁신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월마트가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유인 즉슨 월마트가 AI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 월마트가 그 부분에서 효과를 봤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AI 산업에 대한 어떤 거품론, 과거 닷컴 버블 같이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니야? 라는 걱정을 이번에 월마트가 해소시켜 준 게 됐죠. 지금 아마존 입장에서도 세계 1위 분야인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AI 서비스 혁신을 이뤄야 됩니다. 월마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게 가장 큰 데이터 센터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AI 서비스가 혁신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아마존이 3월 달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향후 15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아마존을 이재용 부회장이 찾아가서 직접 면담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퀄컴을 만났었는데, 퀄컴은 스마트폰 기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P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뛰어난 무선 연결성, 그리고 저전력 컴퓨팅과 관련된 온 디바이스, 이런 분야에서 지금 퀄컴이 선두 기업이고, 현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핫할 수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을 퀄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이 온 디바이스 분야에서 적용이 되면 결국에 최대 수혜자는 퀄컴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메타라는 기업을 보시면 원래 페이스북이었죠. 그런데 메타라고 이름을 바꿀 만큼 메타버스의 AR, V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입니다. 애플과 동급으로 글라스 안경 쪽에 앞서 있는 기업이고, 향후에는 가상현실을 세계에서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메타인데, 이 메타를 또 만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저커버그하고는 굉장히 각별해서 현재까지 한 8번 정도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5월 초에 2주 동안 미국에서 만난 CEO를, 그리고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아마존은 클라우드 기반 AI 데이터 센터라고 인정 지을 수 있고, 퀄컴은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차세대 통신 칩 업체다. 그리고 메타는 AI 가상 증강현실의 가장 앞선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2024년 6월 21일 바로 삼성전기 수원 사업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2주 동안 휴가를 반납하고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 CEO들을 만난 상황에서 바로 첫 번째로 방문한 기업이 삼성전기입니다. 장덕현 삼성전기 차장이 신사업 개발 현황을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의 내용에서 글라스 기판과 전장 카메라용 하이브리드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카메라용 렌즈를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찌됐건 삼성전기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이 두 가지 분야를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기판 상황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신사업 개발팀 직원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유리기판을 포함한 신사업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왜 삼성전기를 방문을 했을까요? 삼성전기는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기판 기술을 AMD와 지금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AMD는 지금 엔비디아를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올해 실적도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2조 5,8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2,080억 정도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를 했고 매출액은 삼성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매출액이 계절적 비수기 상황이었음에도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이 매출의 주류가 고부가 제품 산업인 전장용 MLCC와 반도체 패키지 기판 판매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기의 신사업이 도대체 뭐길래? 삼성전기 신사업은 4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수소 생산 핵심 기술인 고체 산화물 수전해 SOEC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소형 전고체 전지 사업이 있고 전장 카메라용 하이브리드 렌즈가 있고 그리고 차세대 기판인 유리 기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아마존과 퀄컴과 메타를 만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삼성전기를 바로 방문한 시간적인 연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기를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유리기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과 퀄컴과 메타의 세계 1위 사업 영역들이 전부 AI 반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만이 유리기판 사업을 서둘러서 점검한 게 아닙니다. SK 최태원 회장 최근에 이혼 문제로 재산 분할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텐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인텔 최고 경영자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도 바로 어디를 갔냐면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앱솔릭스는 SKC가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위해 2021년도에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앱솔릭스 생산 유리기판이 반도체 제조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방문한 자리에서 말을 했죠. SKC는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서 1공장을 지었지만 벌써 2공장 건설을 현재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 앱솔릭스가 어떤 기업이냐?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합작한 SKC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슈퍼컴퓨터용 유리기판 시제품을 이미 시장에 선보였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미국 상무부로부터 1023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을 확정받았는데 앱솔릭스 제1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커빙턴시 증설 비용의 25% 규모를 조달을 받은 것이죠. 앱솔릭스는 올해 2024년에 유리기판 양산에 착수를 들어가고 2025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부분이 주식시장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인텔이 2030년도 상용화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머나먼 기술의 영역으로 생각들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SK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양산에 착수를 하고 2025년에 상용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유리기판의 선두주자는 SKC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유리기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블루칩 경제학투자 채널에 있는 유리기판 반도체 핵심 공정 이 영상을 보시면 유리기판에 대한 모든 내용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차세대 유리기판 반도체 TGV 인터포저 보석주는 하고 했던 이 영상을 통해서는 TSMC의 코어워스 공정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 이 두 가지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 7월 9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삼성 코엑스에서 파운드리 포럼이 열렸었는데 이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2027년까지 선보이고 데이터 센터의 핵심 요소인 원스톱 인공지능 솔루션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이 메모리 사업과 파운드리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기업이기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아이디어만 있다면 우리가 설계부터 제작까지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여기서 언급한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도대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무엇이기에 3년 후에 선보일 AI 원스톱 솔루션에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완성을 시켜서 선보이라고 했을까?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토닉스 기술 적용은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영역이 점점 무너지면서 이미 HBM을 통해서 주문형 메모리 양산이 핵심 화두가 됐기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는 파운드리 영역뿐만이 아니고 메모리 영역까지도 이미 침투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주문형 생산을 메모리 반도체만 하라는 법은 없겠죠. AI 원스톱 솔루션을 하는데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과 이 부분을 반드시 적용을 시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참고한 대표적인 것은 현대차증권 스몰캡 광민정 애널리스트 보고서와 그리고 전자통신원이죠.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발췌한 보고서와 산업기술동향 분석 자료를 핵심적으로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자, 실리콘 포토닉스는 무엇이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개념도입니다.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뭔가가 하얀색 빛이 들어가고 네 군데에서 각각 다른 색깔의 빛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연결된 이 빛을 읽어내는 어떤 장치들이 있고 다시 이것들이 이곳에 모이면서 들어왔던 것 같이 하얀색의 어떤 빛이 나가는 이런 모양의 개념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포토닉스라는 것은 정보의 전송에서 광자를 이용한 광학 연구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학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면 실리콘 광학 기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포토닉스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꿈의 기술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필수 기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수만 대의 서버가 전선이 아닌 광섬유들로 연결된 상태로 고대역폭의 통신을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광섬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포토닉스 기술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부에, 데이터 센터 안에 보면 또 서버가 있는데 서버들끼리 통신하는 것도 현재 광섬유입니다. 그리고 서버 내부에 렉이라고 있습니다. 렉이 뭐냐? 서버 통신 장비 등 시스템 구성 장비를 보관하는 틀인데, 어찌됐건 이런 렉으로 존재하는 내부 반도체 칩 간 통신도 현재 광섬유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토닉스 기술이 적용된 광섬유 통신은 반도체 칩 내부에만 적용이 안 돼 있지, 반도체 칩 외부는 현재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만큼은 모두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리콘 포토닉스 반도체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걸까?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는 IR랩스라는 광섬유 업체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도입니다. 이 개념도를 보시면 칩도 있고 가운데 기판도 있고 또 칩도 칩넷이라고 하죠.
이쪽에 단자들이 있고 일반 전선은 아닌 듯한 광섬유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 있죠. 기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흔히 사용되는 전자회로가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이 트랜지스터와 이들을 연결하는 구리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과 비교를 해봐서 트랜지스터의 역할은 광변조기가 담당을 하고 옵티컬 모듈레이터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광도파관, 이 구리선의 역할을 합니다. 옵티컬 웨이브 가이드가 담당을 하죠. 그렇다면 광변조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광변조기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인 광파장, 진폭, 이상 등으로 변화시키는 장치, 그리고 광도파관을 통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한 변환 장치.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을 광신호로 바꿔주고 이 광신호가 광도파관, 광자가 움직이는 선이죠. 이 광도파관으로 이동이 될 수 있게끔 변조해주는 장치를 광변조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검출기는 이렇게 도파관을 통해 변조기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광신호로 바뀌어서 이동을 했을 때 이 광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다시 변환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정광변조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광변조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광검출기가 이 영역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입력 신호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영역에서는 광변조기가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주면서 단순히 바꿔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파장이라든지 진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광검출기에서 다시 전기 신호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 광도파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구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리선이 광도파관입니다. 빛을 일정 영역에 가둬넣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을 일정 영역에 가둬넣어 전송하는 회로 또는 선로 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광도파관이라는 것은 빛을 가둬야 돼요. 가둬서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전선이 전자를 운반하듯이 광도파관은 광자 또는 빛을 운반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 광도파관은 빛을 손실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현재 반도체 산업은 무어의 법칙이 깨지면서 패키징 얼마나 쌌느냐, 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패키징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능력이 좌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칩넷 시대에서 칩과 칩 사이에 연결하는 이 구리선을 현재 광도파관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GPU, AI 반도체죠. 뭐 그래픽 반도체라고도 하고요. GPU 간 연결과 멀티코어 CPU의 코어 간 연결을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지금 광링크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광링크는 또 뭐냐? 두 개의 종단 단자를 광섬유로 연결하거나 다른 광 채널과 직렬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한 채널을 의미. 이 광링크는 광섬유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광섬유가 동작을 할 때 이런 광섬유의 묶음이라고 이걸 묶어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링크라고 명칭을 한 거죠. 광링크로 반도체 칩 간 연결이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실리콘 포토닉스가 주목을 받냐 이거죠. 그 전부터 반영이 됐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적인 패권을 질 텐데 왜 이제서야 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것을 서둘러서 적용시켜서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려고 하는 것일까?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빠르죠. 그래서 이미 고속도로가 어떤 빛의 고속도로가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입구에서 한마디로 이 톨게이트에서 너무나 막히는 거예요. 즉 저희가 앞에서 광변조기라든지 광검출기라든지 어떤 장치들을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부품들이 전기로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꾸고 광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기존에
트랜지스터하고 구리선만으로 미세 공정을 통해서 전기 신호 하나만으로 했던 것들이 훨씬 더 효율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광자에서 전자로 다시 전자에서 광자로의 변환이 오래 걸리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기존의 반도체 연산의 로직 자체를 광자로 바꾸자. 중국에서 엄청 힘을 주고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광자 반도체입니다. 이 광자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미래 반도체에 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하지만, 광자 반도체에는 EUV 장비 같은 최첨단 초미세 공정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IRA를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이 이 부분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광자 반도체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많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광자 반도체는 꿈의 반도체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광자 반도체로 가는 중간 단계 역할이 바로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포토닉스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광자 반도체고,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이 분야는 아직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광반도체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삼성전자에서도 발표를 하고, TSMC도 아랫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발표를 했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지를 봐야죠. 다양한 기술들의 결국에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반도체 능력의 향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처리 속도의 향상일 뿐입니다.